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에 좋은 결혼이라는 건 있어도 좋은 이혼 같은 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 놈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꼴을 다 겪게 되었거든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들어온 남편에 그 남편놈 편을 들고 나선 정신 나간 시대까지. 하기야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이 정도 진통도 없이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겠나 싶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혼을 했다는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죄다 이런 고통을 겪었던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실체가 있기는 한 걸까? 남편놈과 헤어지면서 제가 속으로 수백 번도 더 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좋아해서 그래서 평생을 함께 있고 싶어서 했던 결혼이었는데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이렇게나 짧은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한때 지나가는 짧은 감정이고 남편과 저의 끝이 이렇게까지 더러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평생 이것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아마 그때는 남편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죠. 그랬던 저희도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의 변심으로 인해서요. 사실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혼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조건을 보고 했던 결혼이니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만큼 얼마든지 이혼하기도 쉬울 거라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바뀌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요.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때는 지금처럼 저녁에도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가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숨막히던 저녁 공기가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저희의 첫 만남이 눈앞에 선연합니다. 그때 만났던 그 소개팅 자리에서 저희 둘 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던 순간이요. 친해지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연애를 시작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리던 제가 겨우 고작 만난 지 3주 만에 그 사람과 사귀게 된 것도 신기할 정도로 예외적인 일이었죠. 오히려 주선을 해주었던 친구가 저희가 사귄다는 말에 깜짝 놀랄 정도로요. 벌써 사귀게 됐다고? 야, 축하해. 진짜 축하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었던 거야? 난 소개해주면서도 너희 둘이 사귀려면 몇 달은 걸리겠다 싶었는데. 그러게. 나도 그게 신기하단 말이야.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고 물으면 또 마땅히 할 만한 대답은 없기는 한데.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원래 딱히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거라고 하잖아. 그런가? 아무튼 그냥 너무 좋아.
만남은 재밌고 편하고 성격도 오래 만났던 친구처럼 잘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때 남자친구도 주선자에게 저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가 너무 본인의 이상형이라거나 성격이 너무 좋았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 없이도 그냥 만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좋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저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많이 비슷한 것 같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차이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현실적인 편이었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혼도 연애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었죠. 다만 연애를 할 때보다 그 책임감의 정도가 훨씬 무거워지고 훗날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서로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다르다고나 할까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낭만도 없고 분위기도 없는 소리를 해? 참. 그럼 결혼하고 나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달라지지. 연애랑 결혼은 아예 다른 장르라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 두 사람이 법적으로 묶이게 되잖아. 요즘 사람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혼인신고 그거 겨우 서류 한 장이라고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거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아, 그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혼인신고를 늦추기도 한다잖아. 일단 살아보고 아니면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가 친척이 아는 사람들 죄다 불러다가 결혼식까지 다 치른 마당에. 아무튼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사이에서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도 생길 거 아니야. 말하자면 연애만 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도. 그래서 뭐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건데? 그건 내가 차차 보여줄게. 어쨌거나 나랑 결혼한 거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게 할 거야. 나만 믿어. 알았지? 그러면서 남편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본인과 한 결혼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요. 나중에 이혼을 하면서 이때의 일을 생각해 보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도 이토록이나 힘든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 당시에 했던 남편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자신이 뱉었던 말을 무조건 지키기라도 할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우리 베란다 벽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뭐? 정말이야? 어떡해.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곳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어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라서 일단 임시로 급하게 들어온 곳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벽에 금이 간 곳이 많아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서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비 새는 벽이 아니라 남편이 안고 있는 엄청난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꽃이지. 오늘 우리 결혼한 지 200일이잖아. 어? 아니야. 너 그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직 날짜 안 되지 않았어? 농담이야. 그냥 내가 당신 주고 싶어서 산 거야. 남편은 활짝 웃으면서 꽃을 저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꽃다발이 얼마나 큰지 거의 한 500송이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냥 작은 거 한 다발 정도만 사오지. 당신 장미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큰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다며? 아니, 그건 우리 연애할 때나 그냥 해본 소리였지.
이거 되게 비싸지 않았어? 요즘 꽃값 엄청 비쌀 텐데. 괜찮아.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당신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지. 연애할 때 가지고 싶었던 게 결혼했다고 해서 안 가지고 싶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그거야 맞는 말이기는 했죠. 원래도 기념일 선물보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그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평소에도 저를 알뜰살뜰 돌보며 잘 챙겼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매달 생리통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생리 기간 동안 진통제를 한 통씩 먹고도 잠을 못 자고 끙끙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웃긴 게 그것도 겨걸로 진통이 심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양쪽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생리라서 매달 진통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고 했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 기간에는 생리통에 소화불량까지 겹쳐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는 했거든요. 남편은 매번 밖에 나가서 죽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은 머리맡에 따로 챙겨놓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핫팩을 준비해서 배에 얹어주고 옆에 앉아서 제 팔다리를 살살 주물러주기도 했고요.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아플 때면 제 옆에 항상 이 사람이 있어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든든하고 또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집안일도 곧잘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기는 했었죠.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해도 언제나 깔끔하게 해두고 사는 남편 자취방을 보면서 평소에 청소를 잘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집들이를 왔던 제 친구들도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너희는 화장실 청소 누가 하냐? 화장실? 우리는 남편이 하지.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바닥에 벌레도 미끄러질 정도로 청소를 해놨길래 당연히 윤정이 네 솜씨도 아니겠구나 싶었지. 너희 남편 원래부터 저렇게 청소를 잘했어? 아니면 네가 교육시킨 거야? 원래 잘하더라. 내가 딱히 뭘 안 시켜도. 혼자 살던 자취방도 엄청 깨끗했거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우리 남편 자취방은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는데 지금은 저래도 결혼하고 나면 사람 되겠지 하고 착각했던 게 내 잘못이었어. 지금은 아주 한층 더 진화된 돼지 축사에서 산다. 그날 왔던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랑 청소 문제로 싸울 일은 없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위생관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편하고 익숙한 상태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뜯어고치려고 하면 불편해지거나 기분이 상하기 쉽상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불편해하는 정도의 청소 상태라는 게 비슷하다는 점은 저희 부부의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잘하는 편이었고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고 저에게 다정하고 집안일까지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제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던 친구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면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한다며 말할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그 결혼 생활의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잘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집이 천국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런 지옥이 또 따로 없을 테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이 천국을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머리가 하얗게 새서 늙어 죽을 때까지요. 하지만 그 천국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천국에 있었다 해도 유예기간이 그렇게 짧을 줄도 몰랐고요. 행복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 눈앞에 닥친 불행의 조짐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좋은 소식은 없는 거니? 이번 달에도 소식이 영 없어? 무슨 소식이요? 무슨 소식이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한 해밖에 더 있어? 아이 참 그게 뭐 기다린다고 생각처럼 어디 되는 건가요? 자꾸 재촉하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대요. 아유 속 터져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너희보다 1년이나 더 늦게 결혼했던 내 친구 아들네는 벌써 얼마 오면 출산이더라. 아이 그거야 그쪽이 빠른 거죠. 저희가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애미 속 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시어머니는 저희만 보면 손주 이야기를 하기 바쁘셨습니다. 그러실 때마다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웃고 있기만 했고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눈치껏 먼저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라주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것도 힘에 부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의 손주 타령이 심해졌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로의 부모님 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시집 와서 우리 민호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서 건강한 손자 하나만 안겨다오. 둘이면 더 좋고. 아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머니? 그리고 저는 딸이 더 좋은데요. 요즘은 아들 낳으면 기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는 말도 모르세요? 거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이 그렇게 좋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든가. 아무튼 무조건 손자 하나는 낳아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손자를 낳아야 한다니요. 저는 그 말씀을 육성으로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죄 앞에서 이런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로 이 결혼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었다거나 따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가 뭐 신도 아닌데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렇게 기다리시기는 해도 막상 손녀를 낳게 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받아들이시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장난기가 도진 남편이 와이프를 닮은 딸이 더 좋다느니 아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느니 하면서 농담조로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정색을 하시고는 하셨어요. 정색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색 팔색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못 들을 말이라도 들으신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저렇게 아들을 찾으셔? 우리 어머니?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 지나가는 말로 전해 듣기로는 첫째로 우리 누나 낳으셨을 때 그렇게 할머니가 구박을 하셨다는데 내가 좀 늦둥이로 나왔잖아. 그때까지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본인도 다 겪어보셨으면서 왜 아들 타령을 하시나 모르겠네. 당신은 그런 거 없어? 진짜 딸도 괜찮아? 당연히 없지.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었잖아. 난 딸이 더 좋다니까. 내 친구들 딸 사진 보니까 다들 아기 천사가 따로 없더라. 기왕이면 당신 닮은 예쁜 딸로 낳아주면 좋겠다. 얼마나 귀여울까? 아이,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입장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매번 저를 달래면서 본인 어머니이긴 해도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죠. 남편마저도 시어머니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라는 성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아예 아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자연 임신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그 어떤 임신의 징조도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날짜를 배란일에 맞춰보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쉬기도 하고 임신 확률을 높여준다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는 임신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인 부부들도 자연 임신이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요. 주변엔 아닌 부부도 제법 있었고 TV나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어려워도 그게 우리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다고 하는 임신이 우리에게만은 특별히 쉬울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시댁에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아가,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놓거라.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저 그날 선약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내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한의원 어렵게 예약해뒀으니까 거기 가자고. 선약이고 뭐고 이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니까 약속은 얼른 취소해라. 네? 한의원이요? 그래, 임신 안 된다는 사람들 다 여기서 침 맞고 약 쥐어 먹었더니 바로 애가 들어섰다더라.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막무가내로 변해갔습니다. 저를 억지로 한의원에 데려가고 저랑 상의도 없이 어디서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사오기도 하셨고요. 저는 비위가 약하고 가리는 음식들이 많아서 아무거나 잘 먹지를 못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그런 음식들을 자꾸 저희 집으로 보내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아까 전화하셔서 저번에 보내준 잉어즙 다 먹었냐고 하시는데 당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아니, 그거 아직 남았어. 얼른 먹어. 내일 모레 흑염소탕이가 뭔 것도 보내신대. 또 보내신다고? 나 흑염소 못 먹어. 그거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당신이 어머님 좀 알려봐. 나도 말려봤지. 그런데 내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데 어떡해. 진짜 이제는 집으로 오는 택배 박스만 봐도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잉어즙이고 흑염소탕이고 저는 먹지도 못하는데 냉장고에 자꾸 쌓여만 갔고요. 먹자니 토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남편이 은근히 서운한 눈치였어요. 그거 정말 버리는 거냐고 몇 번을 되묻더라고요. 비싼 건데 어머니가 직접 가서 사오신 건데 하면서요. 음식이 전부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거 살 때 베개 밑에 꼭 넣어두고 자거라. 그리고 이건 너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서 항상 들고 다니고. 이게 뭐예요, 어머님? 부적이다. 용하다는 점집 가서 받아온 거야. 아들만 낳게 해달라고 비싸게 주고 써온 거야. 이제는 하다하다. 어디 점집에 가서 아들을 낳는다는 부적까지 써오셨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걸 본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 그냥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해. 뭐? 진짜 이걸 쓰자고? 나도 부적 같은 거 믿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신다는데 어쩌겠어. 머리맡에 부적 몇 장 넣어두고 사는 거 못 닦기 힘든 일도 아니잖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런 걸 믿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은 교회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적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당연히 남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기는커녕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 어머님을 말려줘야지. 왜 거들고 있어? 나 어머님 저러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는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성하시지. 당신은 짜증내지. 나도 미치겠다고. 임신이 안 되면서 힘들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재를 요청하는 저에게 남편은 이제는 본인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벌컥 화를 냈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의 사이까지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몇 번이고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아예 그 주제로는 저와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임신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시험관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안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해보기는 하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매일 배에다 주사를 몇 번씩 찔러 넣어야 하니 몸이 힘든 거야 당연한 일이었고 혹시라도 시험관이 실패했을 때 마음은 더 힘들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점점 일이 바쁘다면서 관리를 놓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와 만나는 데이트가 아니면 거의 매일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PT도 열심히 받고 연예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런 점들은 제가 남편이 존경스럽다고 여기기까지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차가 된 지금 남편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뱃살이 나오는 아저씨 몸이 싫다고 치를 떨던 사람이 지금은 술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전형적인 부장인 배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 힘들게 끊었던 담배까지도 다시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담배 좀 끊어.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아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자꾸 나가서 담배 피우면서 하기도 하고 나만 멀뚱멀뚱하게 서 있기도 좀 그렇잖아. 무슨 핑계가 그래? 그리고 술도 좀 줄여. 당신 어제도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잖아. 웬 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마셔? 가뜩이나 회사에서 회식도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랑 만나는 모임에서만큼은 술 좀 안 마실 수 없어?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마시는 거지. 나만 안 마시냐고.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잔소리야? 당신 좀 몸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아기 가지고 싶다며. 병원에서도 임신하고 싶으면 술, 담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나 멀쩡해. 이것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냐? 아기는 정 안 되면 시험관 하면 되지. 어차피 자연 임신 안 되면 시험관 해야 하는 거라며. 기가 막혔습니다. 시험관은 갖은 노력을 다 해보고도 하다 안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지. 할 수 있는 노력도 제대로 안 해보고 기본적인 몸 관리도 못하면서 시험관 타령을 한다는 사실이요. 시험관이 아내에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봤다면 저런 말을 못할 텐데 본인 몸이 아니라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생리만 해도 본인이 더 걱정을 하면서 벌벌 떨던 남편이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모임은 점점 더 잦아졌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집에 얌전히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핑계도 참 많았어요. 어떤 날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또 어떤 날은 기분이 꿀꿀해서,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와 둘이서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말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보자는 제 말에도 그저 시간을 좀 달라는 남편에게 설마 다른 여자가 생겼다거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멀어진 상태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랬던 저에게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소식을 전해온 것은 남편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남편이 평소처럼 외출한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어떤 젊은 여자를 대동하고서요. 예쁘더라고요. 피부도 하얗고 나이도 저보다 7, 8살은 더 적어 보였고요. 어머님, 전화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분은 또 누구시고? 할 말 있어서 왔다. 잠깐 앉거라. 시어머니는 소파에 먼저 앉으시더니 맞은편 자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주인인 저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가서 앉았고요. 저는 당연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를 더 불길하게 했던 것은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입고 있는 인부복이 아니더라도 허리 뒤를 손으로 짚은 채 자랑스럽게 부른 배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제 쪽을 향해서요.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이가 민호 애를 가졌다는구나?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애가 임신을 했다고. 출산까지 몇 달 안 남았어. 그제야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내내 불길하던 저의 예감이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화도 안 나고 그냥 웃음만 나온다던데 제가 딱 그 경우였어요. 임신이라고요? 저 여자가요?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그렇다고 민호 애까지 뱄다는 애를 내칠 수도 없고. 그러니 네가 민호랑 이혼해라. 그러고 보니 남편놈이 아침부터 바쁘게 어딜 나가고 나가자마자 두 사람이 집으로 온 타이밍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비겁한 인간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용기조차도 없어서 시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안민호 애를 임신했다고요?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애 하나 못 낳은 네 잘못이니 누굴 탓하겠니? 그러니까 안민호가 바람을 피운 게 제 잘못이라고요? 네가 진작에 애를 하나라도 낳았어 봐라. 이런 사달이 생겼겠어? 옛날 같았으면 당장에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이래서 노사는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졸지에 나이든 밭이 되어버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저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두 사람의 얼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참 뻔하다 싶어서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저 돈 주세요. 위자료로 5억만 주시면 이혼할게요. 뭐? 5억이 장난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는 작심하고 5억을 내질렀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로 요구하기에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시댁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또래 중에서는 꽤나 돈을 잘 버는 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염치도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5억을 받아내게 되었죠. 남편놈과 무슨 의논을 했는지 이튿날 저한테 그 돈 받고 딴소리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그것뿐이었겠죠.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이혼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게 법이었어요. 제가 작정하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둘이 합법적으로 같이 살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 오히려 5억은 싼 편이었죠. 그렇게 저는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놈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변명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한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변명을 들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제 귀만 더러워질 뿐이었죠. 그 후에 저는 새로 아파트를 얻어 다시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사는 삶 같은 건 다시 느끼지 못할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속 편하게 사는 저와 다르게 제 친구들은 속이 터져서 아주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해준 거냐고 하면서요. 야, 오늘 우리 가게 그 인간들 왔었어. 아주 셋이 보란 듯이 다정하게 웃고 떠들었다던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했다니? 참 부지런하다. 네 귀에 지들 잘 사는 이야기 들어가라고 그랬겠지. 아, 진짜 미친 인간들 아니야? 나 있을 때 왔으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 남편만 있을 때 왔었다더라. 제 친구네 가게는 시댁에서도 그 인간들이 새로 얻은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여서 결혼했을 때 두어 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놀러 갔었거든요. 용케도 그걸 또 기억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우선 혼인신고부터 마쳤고 결혼식은 애 낳고 하자고 했다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였으면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했겠지만 저와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모양새가 좀 그랬겠죠. 아무튼 아주 둘이서 깨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열받지도 않느냐는 친구의 말에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필요한 건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난 뒤 드디어 상간녀의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출산날을 아는 건 어렵지도 않았어요. 남편 놈이 저 보란 듯이 아주 메신저 프로필에 디데이를 커다랗게 박아놨더라고요. 며칠에 무슨 병원 이렇게요. 저 같으면 동네방네 떠들기 창피해서라도 조용히 지냈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뜯긴 5억이 억울했던 걸까요? 이튿날 저는 잘 차려입고 선물 세트로 음료수까지 사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병원 1층 카페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확 바뀌더니 이내 저를 향해 한 걸음에 뛰어왔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미쳤어? 여기 왜 온 거야? 왜긴 왜야. 출산 축하해주러 왔지. 아, 아직 면회가 안 되나? 참, 아들이라며?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가지고 온 음료수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전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그걸 다시 제 쪽으로 밀었고요. 그래, 전 남편 아들 낳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뭐 어디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머리채라뇨, 상스럽게. 그냥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할 말? 무슨 할 말? 저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 놈의 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면서 제 앞으로 떨어지는 종이를 그 인간은 주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우리 예전에 갔었던 난임병원 검사 결과지. 검사 결과지라고? 그때 검사만 하고 넌 바쁘다는 핑계로 나 혼자 병원에 갔었잖아. 결과 들으러. 거기 보면 써있어. 너 무정자증이라고. 뭐라고? 이게 바로 제가 준비했던 복수였습니다.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본인도 모르고 오로지 저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기에 정액검사를 진행했고 남편이 계속 바쁘다고 핑계를 대길래 결과는 저 혼자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기겁을 하면서 검사 결과지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덜덜 떨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던 그 인간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거짓말이지? 너 그때 분명히 나한테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네가 그날 나랑 같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 무정자증이라고 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정자증이라니? 그 당시에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결과지를 숨기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남편을 다독였어요. 원래 임신이 정상부부도 힘든 거라며 자연 임신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죠.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남편과 이대로 둘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는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긴다면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지원이가 낳은 애가 내 애가 아니기라도 하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무정자증에 어떻게 애를 낳아?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무정자증이라도 확률이 희박한 거지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글쎄, 개소리인지 아닌지는 아기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못 믿겠으면 가서 한번 물어봐. 당연히 아니라고 하려나? 급기야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발작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냐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면서요.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물어볼 말이 아주 많았겠죠. 전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기는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죠. 아마 이 이후로도 볼만한 구경거리가 꽤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전 남편 놈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검사하라면서요. 상간녀는 무조건 남편의 아이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겨댔지만 유전자 검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 놈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시댁이 뒤집어진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촌극은 그 뒤에 발생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요. 윤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합치긴 뭘 합쳐. 너 제정신이니? 전 남편 놈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까지 다 쏟으면서요. 제 옆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며 빌더라고요. 상간녀랑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임신을 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그때도 하지 않던 사과를 말이에요. 제정신 아니지.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겠어. 너 없이 살고 있는데. 헐씨구. 아주 연기를 하고 있네.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사람들 쳐다보는데 안 부끄럽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이게 다 그 미친 여자가 작정하고 날 속여서 그런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잠깐 정신이 나갔었지만 그 여자가 나 등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덤빈 거라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혼할 때 썼던 각서 기억 안 나? 깔끔히 헤어져주고 다시는 서로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지? 나도 그 약속 지킬 테니 너도 그 약속 지켜. 아니면 고소할 거니까. 그 뒤로도 그 인간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들리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아주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물거품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갔는데 당연히 우라병이 생길 만도 했죠. 남편 놈에게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따로 없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며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심정을 이제는 조금쯤 이해를 하셨으려나요? 저는 아주 가끔씩 과거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가 병원을 나온 뒤에 검사 결과지를 숨겼던 것이 결국 제 인생의 다행이었을지 아니었을지를요. 결과를 숨기지 않고 남편놈에게 무정자증이라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결과지를 숨긴 덕분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 봐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다던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건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혼을 하던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전 남편 놈의 비겁한 태도가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었던 거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해주고 변명을 해주더라도 바뀔 수 없는 사실들도 명확했고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임신한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 심지어 그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지도 못해서 본인은 집을 비운 사이에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한 것, 끝내 이혼을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헤어진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이 사실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가네요. 얼마 전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다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를 느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사람과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